제 아들은 며느리를 구하다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의 말입니다. 남들이 다 평범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60대 초반 여자이고요. 3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장애가 있는 딸과 공부 하나로 버텨온 아들을 책임지느라 제 인생은 늘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둘을 지키는 엄마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요. 누구보다 아이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때때로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행복해지나 보다 했던 바로 그 순간 눈앞에서 지옥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이후 다시 예전의 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제 딸 미선이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많이 느렸고요. 한글도 중학교쯤 되어서야 겨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저는 늘 기도했습니다. 제발 얘가 자기 몫은 하며 살게만 해달라고요. 딸을 챙기느라 아들에게 충분히 못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아들 명환이는 태어날 때부터 영재였습니다. 4살 때 스스로 책을 읽었고요.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장학금으로 스스로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하면서도요. 늘 마음 한편에 미안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랐습니다. 여동생을 평생 책임지겠다며요. 결혼할 여자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이고 여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뛰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혼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낼 줄은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감은 재벌집 딸이라고 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창백했지만 인사성이 바르고요. 딸아이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흙수저인 우리 집안에 그런 집 딸이 시집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부모님뿐이에요. 명환 씨는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에요. 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딸이 오빠를 그리워하며 올 때도 며느리는 딸에게 천사인형을 사다주며 언제든 놀러오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아들도 행복의 길을 걷겠구나, 라고요. 결혼식도 잘 끝났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둘은 너무 다정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지옥 같은 소식을 듣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요.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명환 씨가 심장마비로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본 순간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차갑고 창백했고요. 이미 가슴이 오르내리질 않았습니다. 마른 하늘의 벼락이란 말이 이런 것이겠지요. 아들이 그렇게 쓰러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건강했고요. 젊었고 며칠 전만 해도 웃으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말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심정지 같습니다. 라고요. 저는 병원 바닥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명환아, 왜 그래?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멍했습니다. 밥도 못 먹었고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뜻밖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제 고향 후배 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지냈던 아이였습니다.
후배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배의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그 집, 내가 일하던 집이에요. 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후배는 재벌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제 인생을 두 번째로 부숴버렸습니다. 언니, 아드님, 심장마비 아니에요. 라고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후배는 그 집에서 오래 일한 집사에게서 의심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후배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사실 그대로 말해줘. 라고요. 그러나 후배는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후배는 새벽같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질려 있었고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며느리에게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는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사의 말은 이랬습니다. 아가씨, 부군께서 아가씨 구하시다 그리 되신 건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구하다 죽었는데 말 안 하면 양심에 찔리잖아요. 라고요. 집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알면 돈 문제로 난리 날 겁니다. 라고요. 며느리는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강물에 뛰어들었고요. 아들이 구하려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요. 저는 녹취록을 듣자마자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해 구급차에 실려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을 모두 불러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사돈내외는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대뜸 녹취록을 틀었습니다. 집안 가득 울리는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 집사의 단호한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사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 구하려다 죽은 걸 알고도요. 어떻게 나를 속이냐, 어떻게,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저를 부축해 겨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비참하고요. 너무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사돈내외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며느리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난 너 용서 못해. 그러니 제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열흘 가까이 매일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와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아들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출가를 선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도 불쌍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건 며느리보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제 아들이었을까요? 49제가 다가오던 때 저는 사돈에게서 받은 돈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절반은 장애가 있는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 연금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들이 바랄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명환아, 엄마가 내 목까지 잘할게. 라고요. 친정언니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명환이도 이제 편할 거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걸 아들이 모를 리가 있겠니? 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요, 놓아주는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의 영혼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젊은 여자분의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씨도 조실부모했고요. 동생들을 챙기며 살다 사고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양가가 어렵게 연락을 주고받아 두 영혼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그날 사찰에서 아들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환아, 이 아가씨와 저 하늘에서라도 외롭지 않길 바란다. 라고요. 의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맞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편해져라. 내 아들이라고요. 그 이후 저는 아주 천천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웃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고 꿈에서 말하던 목소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야 제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딸 미선이는 하루하루 열심히 복지관에 다니며 제빵 기술을 배웠습니다. 실패하면 울고요. 성공하면 웃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 미선 씨, 이번 시험 붙었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번이 넘는 도전 끝에 드디어 합격한 자격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격증을 아들의 제사상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환아, 내 동생 해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라 아무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딸아이를 지키며 아들이 바라던 삶을 대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매일 아들에게 말합니다. 명환아, 엄마는 아직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말한 그대로 행복하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싶다. 내 아들. 하지만 엄마는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